네, 안녕하세요. 구성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꼭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이번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억지 2주로 봐주실 수 있지 않나,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고요. 공부를 제가 그 사이에 그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문제 푸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건드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요 책으로 이제 공부를 중간중간 하고 있고요. 제가 어쨌든 코딩 테스트 준비를 했으니까 사실 뭐 DFS, BFS 이런 것들 배웠었는데 안 보니까 이제 까먹더라고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도 배웠었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감을 좀 살려서 꾸준히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뭐 여러모로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중간중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시스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책은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자꾸 이제 얼굴을 따라와가지고 카메라가. 무튼 솔직히 말해서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1시간 칼같이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참 하루에 1시간도 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제가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이 참 민망할 정도로 빠르게 넘어져 버렸는데 다시 한번 부여잡고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이전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어떤 근황 업데이트 하고 나서 그 이후 동안 공부를 한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통신 부분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원격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을 전송하고 서버가 응답을 내려보내주고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업 개발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또 공부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엄청나게 익숙한 개념이고 할 텐데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좀 깨달았습니다. 이게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외운 대로 그리고 그때 제 딴에는 이해한 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에서 맡고 있는 그 도메인의 특성상 뭔가 이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켓을 열고 그리고 그 소켓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파싱을 해가지고 세션을 만든다든지 이런저런 것들, 적어도 제가 혼자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했을 때에는 사실 딱히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실무 코드에 녹아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당시에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비교적 얕은 이해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에 마침 참 궁금했었던 이런 소켓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통신을 하는 과정들,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익숙하게 생각을 하실 HTTP 란 무엇인가, OSI 7 레이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TCP, UDP 통신이 뭐고 각각의 패킷 헤더는 뭐고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번 좀 얕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쫙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해한 패킷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댓글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내용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TCP 연결 쪽이다 보니까 TCP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소켓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더럽게 악필이네요. 어쨌든 이 소켓이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한 프로세스 내에서 외부랑 통신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외부랑 통신하는 어떤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장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소켓 통신이라는 것도 IPC, 인터 프로세스 맞나?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런 거겠죠? 프로세스 간에 통신을 하는 어떤 이 방법으로서 소켓이라는 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다. 감기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자꾸 훌쩍거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한 컴퓨터 내에서 여러 개의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띄워져 있어가지고 얘네들 간에 이런 통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보다 이제 더 대중적인 사용 방식으로는 이제 다른 컴퓨터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이 돼서 이제 패킷을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쓰이는 게 보통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러니까 소켓이라고 생각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사용예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소켓이라는 거는 하나의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초반에 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소켓이라는 것도 하나의 파일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에다가 저희가 뭐 어떤 데이터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읽는다든지 뭐 이런 동작들을 하는데, 근데 특별히 소켓에다가 대고 하는 이 write나 read를 뭐 send랑 receive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소켓이라는 것 자체가 뭐 어쨌든 통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send랑 receive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켓을 어떻게 만드느냐, 뭐 C 언어에 보면은 이제 소켓이라는 요런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스템 콜이라는 그 개념 있죠? 이 소켓이라는 함수도 시스템 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스템 콜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용자가 이게 저라고 쓰면 안 되겠고, 사용자, 이제 뭐 개발자, 사용자가 커널,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뭔가 부탁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이런 시스템 콜이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C 언어에서 어떤 연결을 만들어주는 코드를 보면은 뭐 이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d는 뭐 소켓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뭐를 한 거냐? 이 fd는 도대체 뭐냐? 요거는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떤 파일을 열면은 그 파일을 이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 운영체제에서 주는 어떤 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숫자. 그래서 뭐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내가 띄운 파일들이라는 게 그냥 숫자로서 관리가 되는 거죠. 1번, 이게 뭐 1번이랑 2번은 뭐 무슨 특별한 용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뭐 30번, 31번 막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숫자로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소켓에다가 원하는 어떤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뭐 패킷을 전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패킷을 읽는다든지 전부 다 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인자로 넘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소켓이라는 것도 어떤 파일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소켓을 통해서 보낸다라는 건 이 파일에다가 보낼 메시지를 쓴다라는 거죠. 네. 여기다가 마치 우리가 텍스트 파일에다가 무슨 내가 원하는 뭐 일기를 쓰든 뭘 하든 하듯이 이 소켓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파일에다가 메시지를 쓴다. 이거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소켓과 연결된 파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소켓 자체가 파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메시지를 쓴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켓이라는 애는 그 버퍼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버퍼가 그 S버프, 그러니까 send죠. send, S는. 그다음에 R버프 이렇게 해서 receive, 그치? 스펠링? 네. 송신 버퍼랑 수신 버퍼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송신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수신할 때 쓰는 거입니다.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외부랑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버퍼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퍼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기본적인 그 어떤 사이즈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게이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창고다,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그 소켓을 열 때 받았던 fd 파일 디스크립터에다가 메시지를 쓴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 s버프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요만큼 적재하는 거랑 같은 거더라고요. 제가 뭐 send라는 그런 시스템 콜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뭐 어떤 fd도 인자로 하나 들어갈 거고 뭐 각종 옵션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보낼 데이터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버퍼에 쓰이고, 그리고 이 반대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내진 게 이쪽에 R버프로 들어와서 이렇게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이 컴퓨터 경계입니다. 이런 개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send라는, 그러니까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면 저는 요 작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요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커널 마음이고 제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 뭐 바로바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커널이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뭐 제 컴퓨터에
요 패킷을 전송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만 떠 있을 게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들이 각각 뭔가를 또 전송하고 싶을 수도 있고 꼭 뭐 전송하는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컴퓨터가 해야 되는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얘를 보내는 요 작업은 좀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보내는 걸 요청하는 것까지가 저의 영역이고, 보내줘라고 하면 버퍼에 쓰는 것까지는 하지만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가 언제 전송될지는 모른다. 커널밖에 모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 2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요런 데이터가 이렇게 쌓였잖아요. 그럼 반대로 여기 있는 요 데이터를 제가 코딩한 실제 프로그램이죠. 이게 뭐 서버일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프로그램이 얘를 이렇게 자꾸 퍼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퍼 올려줘야 이렇게 비워지면서 또 다른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막 쌓이고 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더럽게 못 짜가지고 뭐 혹은 컴퓨터가 너무너무 느려가지고 얘를 잘 못 비워요, 만약에. 그래서 막 어느덧 이렇게 꽉 차버렸어. 그러면은 보내는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꽉 차 있는데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킷을 전송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 녀석이 무한 대기에 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나오는 그 개념이 슬라이딩 윈도우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내는 쪽에서 내가 다음 데이터를 보내도 될 정도로 지금 받는 쪽 알버프가 충분히 남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와중에 받는 쪽의 빈 공간을 항상 체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빨리 이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을 꺼내서 처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OSI 7레이어가 있죠. 이게 이제 저도 뭐 이름을 다 기억하진 못하는데, 처음에 그 물리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인가? 링크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거? 전송 계층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인가? 세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뭐 하나 있고, 응용 계층. 뭐 하나가 뭐지? 이게 표현 계층이라고 합니다. 표현 계층.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용 계층에 뭐 어떤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게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켓을 여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넥트 뭐 이런 시스템 콜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 코드까지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 측의 어떤 IP 주소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트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이제 응용 계층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소켓을 타고 간다라는 거는 이제 요 전송 계층 쪽으로 어떤 요청을 보내는 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전송 계층에서 이렇게 아래로 타고 내려가가지고 네트워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내려갈 때 보면은 여기서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뭐 나 데이터 보내고 싶음 그러면은 이 전송 계층에서 그 TCP 헤더가 붙습니다. TCP 헤더가 붙는데, 근데 이 과정에서 MSS라고 해가지고 맥시멈 세그먼트 사이즈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MSS라고 해가지고 요 단위로 나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 보낼래? 라고 할 때 이 데이터가 뭐 대충 한 요런 길이의 어떤 거였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MSS에 맞게끔 딱딱 잘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잘리게 되고, 앞에 TCP 헤더가 요렇게 붙는다. 그리고 요게 다시 또 이 네트워크 계층을 타고 내려가면서 요 앞에 IP 헤더가 붙게 되는 거죠. IP 헤더가. 그래서 또 뭐 UDP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IP 헤더를 붙이는 과정에서 뭐 패킷의 사이즈가 MTU보다 크게 되면은 그걸 잘라가지고 뭐 하게 되는데 그게 프래그멘테이션이고 막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송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을 지나면서 큰 데이터 조각이 잘리게 되고 그 앞에 TCP 헤더가 붙고 IP 헤더가 붙는다. 근데 이제 IP 헤더의 내용과 TCP 헤더의 내용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P 헤더에도 들어가는 내용이 많고 TCP 헤더에도 들어가는 내용이 많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있는 그 정보들이 TCP 패킷이 상대편 컴퓨터로 도달했을 때 순서대로 잘 오게끔 도와준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얘가 다른 컴퓨터로 왔겠죠. 원격 컴퓨터로 왔으면은 이제 이게 또 다시 그 OSI 7레이어 무슨 계층 하다가 이제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뭐 무슨 계층 하다가 이제 응용 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아까 저 녀석이랑 통신하기 위한 또 프로세스가 하나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패킷이 이제 각각 여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헤더를 이렇게 헤더가 두 개가 있었죠. 사실 두 개가 아니고 이 데이터 링크 영역, 물리 영역 이런 데는 또 그 나름의 헤더가 있겠지만 아닌가요? 모르겠네. 어쨌든 요게 이제 하나씩 까지면서 정확한 위치로 이렇게 도달이 되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 쪽으로. 정확히는 이 프로세스와 연결된 어떤 그 소켓이 하나 있고 요 소켓이 여기 전송 계층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알버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데이터가 일로 들어와서 착 쌓이게 되는 거죠. 쌓이게 되고 그럼 요 프로세스가 요 알버프에서 요 데이터를 꺼내가지고 이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뭐 처리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응답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이걸 읽어가지고 적절한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그거를 이 소켓의 S버프에다가 쓰게 되고 그럼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까 그 컴퓨터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켓을 연결할 때에는 서버 쪽부터 먼저 생각을 하면은 소켓을 열고 그 다음에 뭐 바인드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포트랑 연관을 짓겠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리슨을 해서 듣는 상태가 되고 실제 연결 요청이 오게 되면은 accept를 하게 되면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랑 연결을 맺게 되는 거죠. 반면에 클라이언트는 이제 소켓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고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커넥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커넥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accept를 하게 되고 accept를 하게 되면 아까 열었던 요 소켓이 아니라 다른 소켓을 하나 더 만들어요. 다른 소켓을 만들어가지고 얘랑 요 소켓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럼 뭐 하냐? 얘는 계속 듣고만 있는 거죠. 듣고만 있고 새로운 연결을 받아주는 역할만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요 프로그램에도 그 소켓이랑 연결되어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게 되는 거고 요 프로그램에도 소켓이랑 연결된 파일 디스크립터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요 파일 디스크립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뭐 샌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시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 파일 디스크립터에 어떤 데이터를 쓰고 또 데이터를 읽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쓰면 그게 커널이 알아서 그 공간에 들어있는 애를 잘 지켜보고 있다가 뭐 바로 꺼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보내주든지 그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이제 HTTP 통신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거는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게 사실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뭐 응용 계층의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뭐 TCP 위에서 동작한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뭔가 했는데 결국 그런 거였더라고요. HTTP 통신을 하려면은 제가 HTTP 패킷을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보내줘야 될 텐데 근데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로 보내주는 것 자체는 이제 TCP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HTTP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딱히 그러니까 어느 컴퓨터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컴퓨터로 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이제 뭐 헤더라든가 아니면 바디라든가 이런 거가 얘는 주요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보내주는 것 자체는 응용 계층의 일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실제 세계에 좀 비유를 하자면 언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언어. 그러니까 TCP라는 요 레벨의 개념은 굳이 따지면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길, 뭐 만나러 가는 방법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응용 계층의 이런 프로토콜의 개념은 사람들 간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 언어로서 우리가 소통을 하니까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무슨 언어로 소통을 할 것인가 를 정하는 그런 규칙? 그런 레벨의 어떤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메서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get이나 뭐 post나 아니면 뭐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body를 갖고 있을 거고 뭐 헤더에 컨텐트 랭스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데이터의 길이를 알려줄 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TCP보다 어떤 상위 계층이다. 그 위에서 그러니까 TCP가 이루어진 그 다음에 정해야 될 것들이다 라고 해서 얘가 얘보다 상위 계층에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TCP 위에서 동작한다 HTTP 프로토콜이 TCP도 UDP도 프로토콜이고 HTTP도 프로토콜이고 근데 뭐 얘네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이런 것들 솔직히 몰랐어요. 그냥 외웠죠. 그냥 뭐 응용 계층에서 동작한다더라 TCP 위에서 동작한다더라
근데 그게 진정으로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부끄러운 저를 반성하게 됐습니다. 이 컨텐트 랭스 하니까 또 봤던 것 중에 재밌는 게 생각나는 게 TCP라는 거는 이제 스트림 방식이어가지고 이 스트림이라는 게 뭐냐? 뭔가 물 흘러가듯이 데이터가 쭈루룩 흘러간다라는 얘기더라고요. 반면에 UDP 같은 경우는 데이터그램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뭔가 이 데이터 단위로 쪼개진다라는 거고, 스트림 같은 경우는 데이터 단위로 쪼개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성상 물 흐르듯이 이렇게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얘처럼 뭔가 딱딱 끊어져서 여기까지가 데이터 끝, 여기까지가 데이터 끝 이런 게 안 나와 있고, 예를 들어 패킷을 쭈루룩 한 3개를 연달아 보냈다라고 하면은 패킷 A, B, C가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떤 구분이 없이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게 오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HTTP 통신에서는 HTTP 헤더가 있어가지고 이 헤더에서 이 컨텍스트 랭스 이만큼임 이렇게 알려주고, 얘도 이만큼임 알려주고, 얘도 이만큼임 알려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TCP 자체에서는 알 수 없는 이 구분들을, 데이터의 경계를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거 컨텐트 랭스 왜 있나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소켓 열고 또 생각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생각이 나는데, 소켓 열고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소켓 열고 얘랑 연결 맺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TCP 그 3웨이 핸드쉐이크, 그리고 이 연결 끊길 때 일어나는 게 4웨이 핸드쉐이크. 이거는 아까 말했었던 그 TCP 헤더, 여기에 이제 플래그가 있는데 이 플래그에 어떤 값들이 세팅되어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단계를 거쳐가면서 각각의 컴퓨터들이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결을 정리하고 혹은 연결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기억하는 네트워킹 관련된 지식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제가 강의를 들었었던 것들 중에 그 널널한 개발자라는 분 계시거든요. 예전에 제 채널에도 찾아와 주셔가지고 댓글도 감사하게 달아주셨던 분인데, 그분 보면은 진짜 머릿속에 얼마나 이게 잘 정리가 돼 있는지 그냥 쭉쭉쭉 써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경지인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나마라도 정리가 된 게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왜냐면 실무를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부끄럽게도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정도의 정리조차 잘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깝깝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일단은 뒷 내용을 쭉쭉쭉 넘어가 보려고 해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심도 있게 이렇게 들어갔다가는 정말 이 책만 너무 오래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뒤에 이제 멀티스레드라든지 아니면은 블로킹, 논 블로킹 모드라든지 락이라든지 이것저것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한번 쭉 훑고 다음에 또 깊게 들어가더라도 깊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의 깊이로 만족을 하고, 분명히 제가 보면은 알지만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뭘 또 대본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저의 약간의 핑계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부분은 사실 상관없는데, 왜냐면 얼마나 설명을 하더라도 누군가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일 테니까. 근데 제가 말한 것 중에 뭔가 틀린 게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되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나가는 일 없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제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다음에 또 공부를 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이든 아니면은 그냥 감회를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